예, 대략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지금 아직 3명이 안 들어왔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캐릭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광범위한 데서부터 이제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데, 그 외형적 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기자가 이제 연기를 준비를 하면서 작품을 준비하면서 외형적 특성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연기자가 타고난 거를 갖다가 매 작품마다 그 뭐 성형 수술을 해서 얼굴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뭐 몸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그것이 이제 바로 분장하고 의상이 되겠죠. 제일 그 특징적으로는. 그래서 분장하고 의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특성, 첫 인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형적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내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장 혹은 의상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좀 강조를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그 어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러 살을 찌운다거나 아니면 살을 뺀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아니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 그 뭐 외형적 특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배우를 캐스팅할 때부터 그 단계에서부터 그럼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 그 캐릭터와 가장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을 그럼 만 캐스팅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은 대부분 캐스팅할 때 그 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타입 캐스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건 이제 왜 절대적이지 않느냐? 그 이후에 따라오는 행동과 행위들, 아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아, 쟤는 생긴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행동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외성에 아까 얘기했던 그 플러스 알파의 그 의외성들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 인상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죠. 그걸 아까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력이 좋은 배우들은 자기의 외형하고 상관없이 캐스팅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배우들이 연기력을 인제 그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람의 행동과 행위로서 어떻게 캐릭터를 빌딩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기력이 그 하나의 큰 그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물론 연기력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형적 특성을 봤을 때는 그것을 인제 규정짓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타고난 겉모습, 배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체적 특성, 그것은 뭐 좀 약간의 수정 보완이 그 가능은 하지만은 그 뭐 크게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냐? 그렇진 않다. 충분히 연기력, 다시 말해서 행위와 행동으로서 그것은 또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자들은 연기력 훈련을 할 때 어떻게 나의 행동과 행위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훈련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제 무브먼트죠. 그러니까 행동과 행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뭐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뭐 제스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무브먼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액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은 제스처는 그야말로 그냥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스처는 이거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두 가지 카테고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배우들이 그 제스처만 가지고 자꾸만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거야말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제스처는 그야말로 그냥 언어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무브먼트야말로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빌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거든요. 무브먼트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빠르냐 느리냐, 아니면은 모션이 크냐 작으냐, 그리고 걸음걸이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무브먼트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연극 시간에 무브먼트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을 해야지만 그것이 기초가 탄탄해져서 내가 캐릭터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무브먼트의 양식, 형태 또 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브먼트는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긴 하지만 그 파스추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세도 사실은 거기에 큰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무브먼트는 기본적인 그 형태, 그 파스추어,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어떤 형태로 몸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겠고, 액션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플롯과 연관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작품 분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사람이 흥분했을 때 어떤 식의 뭐 액션을 취하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캐릭터의 관계망 속에서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출적인 시각에서는 배우의 그 캐릭터적 표현에서 그 무브먼트, 그러니까 제스처, 무브먼트, 액션 이거를 갖다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카테고리들로 이제 역시 캐릭터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배우들한테 많이 지적하는 것이, 연출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개념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자꾸만 제스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버릇을 만들어라, 뭐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손동작을 이런 것들을 넣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일부분이고, 그것은 그 캐릭터의 일관성을 빌드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캐릭터를 얘기를 할 때 그 겉으로 드러난 외형, 그 다음에 그 외형하고는 별개의 카테고리인 어떤 움직임의 영역까지도 캐릭터 빌딩의 기초 단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캐릭터의 개념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런 어떤 외형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거나,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유행어에 굉장히 민감해 갖고서 이렇게 막 그 요즘 막 그 유행하고 있는 뭐 10대의 언어, 20대의 언어 그런 것들에 굉장히 달변하고 통달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섞어서 하는 친구가 또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얘기를 할 때 그 수사, 그러니까 막 형용사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얘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또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여기에는 또 연기할 때는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사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뭔가를 캐릭터를 만든다고 대사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고치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이미 선택된 단어를 가지고서 제한된 재료들을 가지고서 내가 또 캐릭터를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억양, 톤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인토네이션이라 그러죠. 그 억양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쪼라고 하는 것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세요.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인토네이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사투리의 그 인토네이션이 따로 있고, 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표준말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과 지방마다 약간의 인토네이션이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빠르기, 그 다음에 세기, 그리고 또 플로우,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 언어에 이제 중첩이 되면서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이게 캐릭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아까 얘기한 듯이 오랜 기간 동안 봐왔던 그런 특성들 같은 것들도 이제 역시 이제 그 중첩이 돼 갖고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그룹의 특성이라는 것도 또 반영이 그 어느 정도는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소셜 그 사회적인 특성이 이제 캐릭터에 반영이 되는 그 부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릭터의 개념 잡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 특징들이 캐릭터 그 분석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행하는 캐릭터 분석 해와라 그러면은 뭐 지위나 뭐 이 사람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 분석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무대 위에서 잘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뭐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와 갖고서 어떤 성향에서 자랐고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이런 것들 아무리 분석을 해내봤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표현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단은. 그러니까 관객들은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만 관찰을 하고 캐릭터가 딱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쓰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입견이라는 개념, 임프레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는 극 시작하고 거의 초반 단계,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가 처음으로 무대 위에 등장을 해서 관객들에게 소개되고서 거의 그 발단의 단계에서 그 캐릭터가 확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특성들을 다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는 있으나 처음에 잡혔던 캐릭터의 이미지를 깨거나 아니면 강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캐릭터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필요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왜 조심스럽고 중요하냐 하면은 만약 그 사회적인 특성만 가지고서 캐릭터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어떤 작품이든지 그 사회적 카테고리에 한정돼 갖고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고정화된 양식화된 캐릭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작품을 보든지 이 비슷한 사회적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죠. 이게 사실은 위험성인데 실제로 연기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대부분이야.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30대 중반의 변호사.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 다음에 그 60대 초반의 그 시어머니. 그 다음에 20대 초반의 반항기 있는 뭐 여동생.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스테레오타입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그 캐릭터가 뭐냐 하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대학생 그 사회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 카테고리 때문에 그냥 이미지들이 다 굳어져 버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똑같은 캐릭터가 있다, 비슷한 캐릭터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캐릭터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 사회적인 그 환경이나 특성으로 규정되어진 스테레오타입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가 어느 정도는 규정이 되거나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틀 속에 그런 행위나 행동들을 좀 가둬두려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행위나 행동들이 그 사람의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부임해 갖고서 그때 내가 나이가 되게 어렸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그 원로 교수님들한테 혼났거나 좀 뭐 지적을 받았던 게 너는 아니 뭐 너는이라고는 안 했지. 윤 교수는 도대체 교수가 왜 이렇게 입고 다녀? 교수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냥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학교 가고 싶고 뭐 이런데 그거 갖고서 내가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라는 사회적인 직업의 특성 때문에 내가 제한받거나 규정되어지는 행동 거지를 이렇게
따라야 되고 그것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어떤 행위나 행동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지 그 진정 내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못 본 사람들은 처음에 딱 받는 인상은 그냥 그거예요. 사회적 그 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캐릭터가 단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연기자들이 제일 그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직업군이나 특정한 사회적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 갖고 그것을 벗어나서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일단은 관객들이 어색해하거나 관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튀는 캐릭터는 PD들이 안 좋아해요.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연기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기적인 욕심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갖고서 뭐 나의 연기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거나 막 이러고 싶은 욕심이 있는 연기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 그러면은 연출이 딱 그 PD가 딱 막는데요. 아니 그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듣고 두 번째는 아니 저기 그 연기자 그 이중기 선생님 내가 이중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캐스팅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중기 배우를 캐스팅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원래 하던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객들조차도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평은 이제 막 그 뭐라 그러지 뭐 변화 뭐지 그 지난번 작품과 별 다름없는 뭐 연기를 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이제 막 되게 억울하고 막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연기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그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이제 그 수용하는 관람자 혹은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벗어나는 내 예상을 벗어나는 캐릭터의 연기를 하면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그런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빌딩은 연기의 일부가 아니거나 아니면 캐릭터 빌딩은 연기적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2차 순위로 밀려버리거나 하는 이제 경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전공자들의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객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인물이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순간순간과 상황에서 그 변화되는 감정적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 행동의 그 변화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되지 그 사람이 정작 어떤 캐릭터를 빌드업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그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연기를 감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왜 관객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혹은 연출이나 PD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면서 욕을 먹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냥 편하게 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연기자들의 변신이 되게 쉽지가 않은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그 연기 시장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을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배우가 돼야 돼.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톱스타 배우들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티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캐릭터 뭐 이런 실험들을 막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티켓 파워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배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내 연기의 폭을 넓히는 캐릭터를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고 개발을 해서 연기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배우들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토스타의 배우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와 캐릭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딱 공고하게 만들어진 배우가 완전히 상반되는 캐릭터를 뭐 만들어내서 연기했다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죠. 아니 저 잘생긴 정우성이 어떻게 바보 연기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말 엄밀히 따져서 그러한 배우들의 그 바뀐 캐릭터의 연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잘하는 연기냐,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었느냐, 그거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해왔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캐릭터를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받는 그런 약간 좀 슬픈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군이나 사회적인 그 환경에 맞춰서 캐릭터를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뭔가 이렇게 좀 연기력을 좀 뽐내고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고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극 무대예요. 영화나 TV보다는 그쪽에서는 워낙에 그 상업적인 그 측면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가 않아.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도 감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냥 컷해버리고 그냥 다시 그냥 해서 찍어버리거나 편집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연극 무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내가 연기력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우나 TV 연기자들 가운데 연기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연극 무대에 많이 서요. 연극 무대에 많이 서서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기적 갈증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좀 노력을 하죠. 내가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헐리우드에서 한 2년 정도 그 영화사 일을 좀 하다 왔는데 그때 내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LA의 소극장이 너무나 많다. 거기 LA가 사실은 서울보다 좀 작거든요. 그 전체적인 그 규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만 거의 297개의 소극장이 있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니 여기는 영화와 TV의 산실이어서 뭐 대형 스튜디오와 뭐 영화사들, 뭐 TV 드라마 제작사들 잔뜩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활성화된 공연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여러분들 그런 작은 소규모 소극장에서 메릴 스트립이 연기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뭐 한 편당 뭐 수백억씩 받는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배우들이 심심치 않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그런 소극장에서 연극을 많이 주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연기적인 그 갈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자꾸 무대를 쓰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연극과 영화를 막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연기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배우들도 꽤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사실은 연극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연극을 해서 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뭐 장소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뭐지 그 장르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부를 축적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장르가 아니에요. 공연 예술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극 티켓 값을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뭐 한 석당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아 갖고서 그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몸값이 비싸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돈에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막 연극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연기적인 그 갈증,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 연기적인 갈증과 욕심이 뭐겠어요, 사실은. 그들이 뭐 어떤 심리적인 표현이나 감정적 표현에 있어서의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뭐 물론 그것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캐릭터예요, 캐릭터. 내가 어떤 캐릭터를 좀 연구하고 어떤 캐릭터를 해보고 싶고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좀 내 나름대로 연기적으로 좀 구축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이 뭐 매체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연극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매체처럼 뭔가 타입캐스팅 위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캐릭터들의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들, 아까도 얘기했던 뭐 사회적 그 환경이나 그 직업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스테레오타입만을 연기자한테 요구한다 뭐고 하면은 연기자들이 뭐 연극 무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연극이라는 그 토대에서 그런 연기적 훈련들이 돼야 매체에 가서도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스텝과 단계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건데, 아쉽게도 이제 연기를 그 공연 예술 속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연극계에서도 사실 캐릭터의 개념이 잘 서 있지가 않고, 또 하나는 캐릭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치부하지 않고, 역시 매체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게으름들,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극 무대에서 많은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연기력이 늘지 않는 그런 이제 위험성들이 자꾸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까지 이제 어떤 대략적인 어떤 연기 캐릭터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달달달달 외우거나 뭐 카테고리를 뭐 정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제 카테고리는 또 이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그냥 개념화 시키는데 이제 집중을 해서 캐릭터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러이러한 측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는 어느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측면만 보고서 규정 짓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인식의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총체적인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오는 인상은 외형적 특성 있고, 그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행동적 특성, 행위적 특성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그 소시알 그 사회적 특성들이 또 어느 정도 가미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형적 특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연출자가 리허설 과정 속에서 캐릭터를 이끌어내는 그 빌드업을 도와줄 때 이제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이제 큰 그림은 그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이해하는데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건 뭐죠?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이 없어요? 그럼 완벽하게 다 이해했나? 한번 물어봐요. 곽세희. 들려요? 마이크가 안 되나? 그러면은 누구? 나혜선. 네. 질문 없어요? 질문. 다 이해했어요? 네. 어. 이해보다는 알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너무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회적으로 성격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뭐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 개념적으로 정립이 될 거라고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리딩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캐릭터 빌드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기자들이 훈련해야 되는 카테고리야. 사실은 뭐 연기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기 수업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개밖에 못 하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캐릭터에 대한 개념과 연기의 방법과 연기의 표현의 방식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의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지, 그 풀어내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결국에는 캐릭터예요. 결국에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고, 물론 뭐 분석적으로 아까 뭐 상황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냥 캐릭터에만 국한해서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그 방법론들을 찾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다른 수업들이 있죠. 뭐 연기 수업에서도 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론적으로 또 연기론 수업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각각의 시대별로 그 다음에 그 연기에 대한 그 이론적인 분석들, 접근 방식들, 그 다음에 그 연기에 대한 철학들, 이런 것들이 쭉 나눠져 갖고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연기론적 연기의 접근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리허설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캐치해내느냐, 요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자적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좀 그 적는 게 필요한데, 뭐 그 필기가 많지가 않아서 내가 뭐 따로 이렇게 그 화면 공유 안 해도 되는데,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그 보컬 초이스들을 만들어야 돼요. 보컬, 목소리. 예? 소리에 대한 것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자, 이거에 대해서 보컬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개념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그 측면들과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것이 이 토널 퀄리티예요. 토널 퀄리티. 우리가 뭐 연출의 그 뭐지 그 시간적 개념에서 잠깐 얘기를 했다가 말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템포에 대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톤이 그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음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특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 고음부를 톤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해서 그게 좀 약간 헷갈려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음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가 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트럼펫이 따라라라라라 하는 거 하고, 이게 다 음계는 똑같고 각각의 음이 그 표현하고 있는 그 피치는 똑같지만 소리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목소리의 톤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이 그 보이스의 그 어떤 신체적 특성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가끔가다 있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그러한 나의 그 보컬의 그 어떤 신체적인 이런 어떤 구조를 좀 이렇게 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만 보면은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색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모사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음성적 특성을 강조해 갖고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그 다른 음색과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 음색이 완전히 다른 것은 좀 까먹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대모사를 좀 하는 것이지, 사람이 뭐 수백 가지의 음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성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정도는 변형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음색의 토널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배우들한테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좀 톤을 좀 바꿔봐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배우가 신체적으로 타고난 음색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대에 무리가 갑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 이런 건데,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장군처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미 내 성대에 막 시뻘겋게 충혈이 돼 갖고서 이게 좀 그 변형을 하거든요. 또는 아주 가늘은 좀 이렇게 좀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목소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것도 성대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이거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 한두 번 공연할 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첫 번째 일관성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성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건 장기 공연 가면 100% 못 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음색의 변화란, 다시 말해서
음역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역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있는 사람 중에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 가수 없나 여기? 어? 예를 들어서 뭐 영찬이가 노래를 엄청 잘해. 그러면 영찬이가 낼 수 있는 저음과 고음의 그 음역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프레디 머큐리 같은 그 위대한 가수는 뭐 5옥타브까지 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성악가들은 5옥타브 기본이에요. 성악가들은 굉장히 그 아주 집중적인 그런 어떤 소리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음역대가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식도 다르고, 그 타고난 나의 음역대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은 노래를 잘하면은 뭐 연기적 그 뭐지 스펙트럼이 넓어지느냐?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노래를 잘하고 내 음역대와는 상관없이 충분한 음역대를 갖고 있어요. 연기를 하기에는. 왜냐면 아무리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그 음역대를 체크를 해보면은 누구나가 다 2옥타브는 넘어가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음표를 따라가고 그 피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음역대를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걸 넘어가면은 막 성대에 무리가 가고. 그런데 연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연기할 때 누가 한번 그 기계를 가지고 한번 재봐봐.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역대의 10%도 안 써요. 딱 여기서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 방법을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음을 낼 수도 있는데 보통 때는 그냥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할 때는 분명히 이런 저음도 필요하거든. 근데 연기할 때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왜? 모르니까. 그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노래할 때는 이 정도의 음역대도 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으면 말소리 같지가 않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 분명히 내가 평상시에 쓰는 음역대보다는 훨씬 더 고음 쪽에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성대에 지금 막 무리가 가고 뭐 시뻘겋게 충혈이 돼 있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음역대에서 좀 높은 부분을 낼 수 있을 뿐이야. 근데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내가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좁은 중역대의 그 음만 가지고서 쭉 쓴단 말이야. 요것만 바꿔도 여러분들 토널 퀄리티를 확실하게 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사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유도해내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100% 내가 그 100%는 아니고 10중 8구는 그렇게 해갖고서 좀 저음대에 가봐라 그러면 일단 목에 힘부터 줘. 그게 아니라 너 어차피 얘기를 할 때 기분이 다운됐을 때는 좀 저음을 쓰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높은 음역대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 좀 숙제를 내주고 과연 이 사람이 이 인물이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이 캐릭터가 일상적으로 쓰는 중역대의 음역대는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히 나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각각의 인물들이 다 이 톤을 퀄리티가 다른 것은 소리의 그 톤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톤을 규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음역대의 차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더 이제 음성 훈련이나 이 화술 훈련들을 많이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뭐 콧바람이나 어떤 뭐 이렇게 기강과 뭐 두개골을 이용해 갖고서 울림을 뭐 다르게 한다거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톤을 퀄리티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음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자, 또 시간이 또 몇 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갔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바로 이어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겠습니다.